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를 하룻밤만 숨겨주십시오. 비오던 밤 담장 밑에 웅크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피투성이에 굶주린 채 죽어가고 있었죠. 젊은 부인은 그 아이에게 밥을 주고 하룻밤 숨을 곳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다음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10여 년 뒤 그 부인에게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영감, 제발 그만 때리셔요. 제가 무엇을 그리도 잘못했습니까? 그 입 닥치거라.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썩 꺼지거라. 차가운 마당에 내팽개쳐진 대감댁 부인.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지요.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부인에게 손을 내밀었지요. 그 손의 주인은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머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 머슴은 누구이고 왜 이 집에 들어온 것일까요? 이야기 속 숨겨진 진실이 시작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럼 별별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고을에 윤참봉이라 불리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기와집 담장이 높았고 곳간에는 쌀이 그득했죠. 논밭이 수십 마지기에 이르렀고 집안에는 늘 머슴과 여종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넉넉한 살림에 벼슬까지 한 집안이니 누가 감히 그 위세를 거스르겠습니까? 그해 가을 윤참봉댁 대문 앞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젊은이였어요. 누더기가 된 옷은 때가 절어 있었고 맨발은 피가 말라붙어 있었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올 만큼 야위었지만 얼굴 어딘가에 범상치 않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당을 쓸던 늙은 머슴이 그를 발견하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윤참봉이 대청마루에 나와 쓰러진 사내를 내려다보았죠. 저놈은 대체 뭐냐? 영감, 행려병자인 듯합니다. 굶어 쓰러진 모양입니다. 윤참봉은 코웃음을 쳤어요. 세상에 굶주린 자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냥 내쫓으려던 찰나 마침 안채에서 연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연씨 부인은 쓰러진 사내를 보더니 걸음을 멈추었어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죠. 영감, 저 사람을 들여보내 주십시오.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참봉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알았으니 당신은 들어가시오. 마침 일할 놈이 필요하던 참이니 부려먹다 내치면 되겠지. 그렇게 사내는 윤참봉 댁에 머슴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뒤 이름을 물으니 강윤이라 했어요. 어디서 왔느냐, 집안은 무엇을 하느냐 물으니 고개만 숙일 뿐 대답이 없었죠. 집안 식구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깊이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머슴 따위의 내력을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강윤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해가 진 뒤에야 허름한 행랑채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구석에 쪼그려 앉아 후다닥 비우고는 다시 일터로 향했죠. 말이라곤 거의 하지 않았어요. 무거운 짐을 나르라 하면 나르고 외양간을 치우라 하면 치웠습니다.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묵묵히 해냈죠. 집안 여종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새머슴 좀 보게. 말이 없어도 너무 없어. 눈도 잘 안 마주치잖아. 혹시 벙어리 아냐? 아니야. 나한테 물 달라고 한 적 있어. 강윤은 그런 수군거림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그림자처럼 움직였죠. 마치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는 듯 했어요. 얼굴을 가리듯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만 골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연씨 부인은 강윤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뒤숭숭했어요. 처음 본 날부터 그랬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연씨 부인이 안채 툇마루에 앉아 있는데 마당 저편에서 강윤이 물을 길어 나르고 있었어요. 저녁놀이 비치는 가운데 강윤의 옆모습이 보였죠. 그 순간 연씨 부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 눈빛 어디선가 본 듯한데 연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이겠지. 그저 낯이 익은 것뿐이겠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아주 오래전 어둠 속에서 마주쳤던 한 쌍의 눈동자가 어렴풋이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강유는 물동이를 내려놓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씨 부인과 눈이 마주쳤죠.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강유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고 연씨 부인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밤 연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옛날 일이 떠올랐어요. 비 오던 밤 담장 밑에 웅크리고 있던 소년의 모습이, 그 소년의 눈빛과 오늘 본 머슴의 눈빛이 겹쳐졌다 흩어졌습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아이가 살아있을 리 없어. 연씨 부인은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려는 것 같았죠. 한편 행랑채에서 강유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어요. 강유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게 굳은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울 수 없는 기억이 새겨져 있었죠. 강윤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어요. 곧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간 강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첫날 밤이 그렇게 깊어갔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초라한 머슴이 품고 있는 비밀을, 그리고 이 집에 드리워질 거대한 그림자를. 운명의 실타래는 이미 풀리기 시작했고 그 끝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윤참봉은 마을에서 이름난 점잖은 양반이었습니다. 길에서 아랫사람을 만나면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관아에서 열리는 모임에서는 늘 온화한 미소를 지었죠. 이웃 어르신들과 바둑을 둘 때면 져주는 법도 알았고 과객이 찾아오면 후히 대접하여 보냈습니다. 흉년이 들면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풀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윤참봉을 두고 덕이 있는 어른이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대문이 닫히고 나면 윤참봉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씨, 이리 오지 못해. 사랑채에서 윤참봉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연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갈 수밖에 없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면 윤참봉은 차갑게 앉아 연씨 부인을 훑어보았습니다. 오늘 손님상에 올린 반찬이 그게 뭐냐?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영감. 다음에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이라. 매번 다음이야. 윤참봉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연씨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윤참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연씨 부인 앞으로 다가왔죠.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은 대체 뭘 할 줄 아는 게야. 집안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연씨 부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꾸를 하면 더 큰 화가 돌아온다는 것을 오랜 세월 동안 배웠으니까요. 연씨 부인은 그저 바닥만 내려다보며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일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윤참봉은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았어요. 밥이 질다, 국이 짜다, 옷에 주름이 있다. 핑계는 언제나 넘쳐났죠. 기분이 좋은 날에도 연씨 부인을 향한 말투는 차가웠고 기분이 나쁜 날이면 밥상을 엎기도 했습니다. 심한 날에는 버선발로 연씨 부인을 안채 밖으로 내쫓기도 했어요. 연씨 부인은 그럴 때마다 뒷마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혼자 눈물을 삼켰어요. 하늘을 원망해 본들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집온 이상 이 집이 연씨 부인의 전부였으니까요. 갈 곳도 없었고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여종들은 고개를 돌렸고 머슴들은 먼 산을 바라보았죠. 누가 감히 양반 어른의 집안일에 입을 놀리겠습니까? 그저 없는 일인 양 지나칠 뿐이었어요. 연씨 부인은 점점 더 깊이 숨어들었습니다. 안채 안쪽 작은 방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바느질을 하다가도 손을 멈추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죠. 밥도 거르는 날이 많았고 얼굴은 날로 수척해졌습니다. 한때는 맑았던 눈빛도 이제는
흐릿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마치 세상과 담을 쌓은 듯 연씨 부인은 제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강유는 장작을 패다가 사랑채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손을 멈추었어요. 윤참봉의 목소리였습니다. 높지는 않았지만 날이 서 있었죠. 어딜 감히 눈을 똑바로 뜨고 하늘 같은 서방님을 쳐다보고 있는 게냐? 이어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기 그릇이 깨지는 소리였어요. 강윤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다시 도끼를 들었죠. 머슴이 양반 어른 집안일에 끼어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강윤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편 담장 너머로 연씨 부인이 홀로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늦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비치는 가운데 연씨 부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어두웠습니다. 소매 끝으로 눈가를 훔치는 것이 보였죠. 강윤은 물동이를 든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연씨 부인은 강윤이 있는 줄도 모른 채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강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강윤의 두 주먹은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올 만큼 그날 밤 강윤은 행랑채 처마 밑에 앉아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안채 쪽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짓눌린 한숨이 들리는 듯했어요. 강윤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낡고 해진 주머니였지만 무언가 소중한 것이 들어있는 듯했죠. 강윤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눈빛만은 분명했어요. 오랜 세월 품어온 무언가가 그 안에 서려 있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그리고 결연함도.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강윤은 주머니를 다시 품에 넣고 눈을 감았어요. 이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강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하지만 그 눈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죠. 언젠가 때가 오면 다시 꺼내볼 기억들을. 강윤이 윤참봉 댁에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강윤은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했어요. 새벽부터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소죽을 끓이고 지게를 졌습니다.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죠. 다른 머슴들은 그런 강윤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연씨 부인이 안채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는 고요한 시간이었죠. 그때 마당 저편에서 강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연씨 부인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강윤의 손을 보았어요. 두레박줄을 잡아당기는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손가락이 길고 마디가 반듯했어요. 일만 해온 손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쥐고 쓰고 다루던 손이었죠. 연씨 부인의 바늘질이 멈추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손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둠 속에서 내밀었던 손. 그때 강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동이를 옮기려다 잠시 허리를 펴는 순간이었어요. 햇살이 강윤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눈빛이 연씨 부인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순간 연씨 부인의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저 눈빛, 연씨 부인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0여 년 전 비가 쏟아지던 어느 밤이었죠. 그때 연씨 부인은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색시였어요. 한밤중에 뒷마당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나가 보았습니다. 담장 밑에 웅크린 소년이 있었어요. 12~13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죠. 소년은 연씨 부인을 보자 겁에 질린 눈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소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횃불빛이 멀리서 깜빡였죠. 소년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억울하게 몰렸습니다. 하룻밤만 숨겨주십시오. 연씨 부인은 망설였습니다. 낯선 아이를 숨겨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빗속에서 떨고 있는 소년의 눈을 보자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죠. 그 눈빛 속에는 절박함과 함께 무언가 맑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빨리. 연씨 부인은 소년을 광으로 데려갔어요. 마른 집 위에 눕히고 젖은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부엌에서 몰래 밥을 가져와 먹였죠. 소년은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소년은 연씨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젖은 손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뜨거웠어요. 연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죠. 은혜고 뭐고 없다. 그저 사람이 사람을 도운 것뿐이야. 날이 밝으면 어서 떠나거라. 다음 날 새벽 소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연씨 부인은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흐르며 기억은 희미해졌고 어느새 꿈처럼 잊혀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머슴의 눈빛이, 손이 그날 그 소년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연씨 부인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년이 살아있을 리 없었어요. 당시 온 고울이 발칵 뒤집혔던 일이었죠. 멸문을 당한 집안의 아이가 도망쳤다는 소문이 퍼졌고 끝내 잡히지 않았다는 이야기만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산속에서 굶어 죽었거나 짐승에게 당했을 거라 했어요. 그런 아이가 어떻게 살아서 여기에 있겠습니까? 연씨 부인은 애써 기억을 밀어냈습니다. 바늘을 다시 들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놀리지 못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과 동요가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었죠. 한편 강유는 물동이를 들고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연씨 부인과 눈이 마주친 순간 강윤의 발걸음도 잠시 멈추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강윤의 가슴 속에도 그날 밤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밀어준 젊은 부인의 얼굴.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 밥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강유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저녁 무렵 강유는 뒷마당에서 장작을 쌓고 있었습니다. 해가 붉게 물들며 지고 있었죠. 강유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손에는 그날 밤 연씨 부인이 내어준 주먹밥을 쥐었던 감각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강유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일을 시작했어요. 장작을 나르고 쌓고 땀을 흘리며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표정도 없이. 하지만 그 안에는 10년 넘게 품어온 무언가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죠.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연씨 부인은 안채 창문 너머로 강윤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연씨 부인은 창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애써 그 기억을, 그 의심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는 척하는 것이 나았으니까요. 모든 것이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참봉의 사랑채에 낯선 사내들이 찾아왔어요. 행색이 허름했지만 눈빛이 교활하게 빛나는 자들이었죠. 윤참봉은 그들을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한참 동안 낮은 목소리가 오갔어요. 그날 저녁 윤참봉의 얼굴에는 음흉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윤참봉은 연씨 부인을 불렀어요. 당신, 이리 와서 앉으시오. 연씨 부인은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참봉이 저리 웃을 때는 좋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번에 큰 일을 하나 꾸미고 있어. 옆 고을 박신에 놓은 30마지기를 손에 넣을 것이요. 연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신혜라면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양민 집안이었어요. 윤참봉과 무슨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영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신의 논을 어찌 손에 넣으신다는 겁니까? 윤참봉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방법이야 있지. 박신놈이 관아의 곡식을 횡령했다고 고발할 것이요. 증인도 다 세워뒀소. 연씨 부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없는 죄를 꾸며 사람을 모함하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영감,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멀쩡한 집안을 멸문시키려 하시다니요. 연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참봉의 눈이 차갑게 변했어요. 당신이 내 일에 무슨 참견이요. 여편네는 안살림이나 잘하면 될 일이지.
하지만 영감, 하늘이 무섭지 않으십니까? 억울한 일을 꾸미면 반드시 화가 돌아옵니다. 윤찬봉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연씨 부인을 향해 손을 번쩍 들었죠. 연씨 부인은 움츠러들었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닥치시오. 내가 하는 일에 토를 달지 마시오. 한 번만 더 입을 놀리면 가만두지 않겠소. 윤찬봉은 거칠게 방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연씨 부인은 홀로 남아 한참을 떨었어요. 또다시 억울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죠. 윤찬봉은 이런 식으로 남의 재산을 빼앗아 지금의 부를 쌓았어요.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뇌물로 관리를 구워 삶았습니다. 그렇게 망한 집안이 한둘이 아니었죠. 연씨 부인은 알고 있었지만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되레 자신만 다칠 뿐이었으니까요. 며칠 뒤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윤찬봉의 측근들이 드나들며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어요. 장부를 펼쳐놓고 숫자를 고치는 모습도 보였죠. 위조된 문서가 오가고 증인으로 세울 자들에게 돈이 건네졌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잘못 말했다가는 어떤 화가 닥칠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긴장과 두려움이 집안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여종들은 소곤거리다가도 윤찬봉이 지나가면 입을 다물었고 머슴들은 시선을 피하며 일만 했죠. 그 와중에 강유는 조용히 귀를 열고 있었습니다. 장작을 패며 물을 나르며 마당을 쓸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강윤의 귀에는 모든 것이 들어왔어요. 사랑채 문 앞을 지날 때 들린 대화가 있었습니다. 증거는 다 꾸몄으니 이번 달 안으로 관아에 올릴 것이요. 박씨놈은 곤장을 맞고 옥에 갇힐 테고 노는 우리 차지가 되는 것이지. 윤찬봉의 목소리였어요. 강유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지나갔죠. 하지만 그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며칠 후 강유는 윤찬봉의 심부름으로 창고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오래된 장부와 문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앉은 것들도 있었고 비교적 새 것도 섞여 있었죠. 강유는 주위를 살핀 뒤 장부 하나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를 모르는 머슴치고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는 손놀림도 익숙했습니다. 장부에는 윤찬봉이 그동안 벌여온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증인을 샀는지, 어떤 문서를 위조했는지, 어느 관리에게 뇌물을 바쳤는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강유는 장부를 조용히 덮었어요.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연씨 부인은 뒷마당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얼굴이 창백하게 빛났어요.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죠. 그때 강윤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고 있었습니다. 연씨 부인은 강윤을 보았어요. 강윤도 연씨 부인을 보았죠. 둘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가 오가는 듯했습니다. 강윤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물동이를 들고 사라졌습니다. 연씨 부인은 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어요. 이상하게도 저 머슴이 있으면 무언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근거 없는 생각이었지만요.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윤찬봉의 악행이 완성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유는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기억하고 있었죠.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 느껴졌어요. 윤찬봉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돌아온 뒤로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었죠. 박신혜를 고발하려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윤찬봉의 화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밥상이 들어왔지만 숟가락도 들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상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음식이 마루 위로 쏟아졌죠. 이게 밥이야, 돼지먹이야. 연씨 부인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쏟아진 음식을 주워 담으려 했어요. 그 순간 윤찬봉의 발길이 연씨 부인의 어깨를 걷어찼습니다. 당신이 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집안 살림도 엉망이고
내일도 꼬이고 영감,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연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찬봉은 연씨 부인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어요. 잘못이 없다고? 당신이 재수가 없으니까 내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시집와서 자식 하나 못 낳는 년이 무슨 복을 가져오겠어. 연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오랜 세월 참아온 것처럼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윤찬봉은 연씨 부인을 마루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연씨 부인은 비틀거리다 마당에 넘어졌어요.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이 찧었죠. 하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으니까요. 당장 꺼져. 내 눈에 안 띄게 처박혀 있어. 윤찬봉은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연씨 부인은 차가운 마당에 쓰러진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총총했지만 그 빛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강윤이었습니다. 강윤은 아무 말 없이 연씨 부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씨 부인은 그 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칠지만 단단한 손이었어요. 연씨 부인은 망설이다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강윤은 조심스럽게 연씨 부인을 일으켜 세웠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윤의 눈빛 속에는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연씨 부인을 향한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죠. 하지만 강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물러섰어요. 연씨 부인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비틀거리며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강윤은 행랑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틈으로 스며들었지만 강윤의 얼굴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올 만큼 강윤의 머릿속에는 방금 본 장면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진 연씨 부인의 모습, 눈물을 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 눈빛, 10여 년 전 빗속에서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 저토록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강윤은 품속에서 낡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연씨 부인이 건네준 주먹밥을 싸주었던 천조각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빛이 바랬지만 강윤은 단 하루도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강윤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지는 악을 끝내야 했어요. 윤찬봉이 저질러온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야 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짓밟고 재산을 빼앗은 죄, 아내를 짐승처럼 다룬 죄, 그 모든 것을. 하지만 연씨 부인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었어요. 오히려 악인의 곁에서 고통받아온 피해자였죠. 10여 년 전 빗속에서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었습니다. 강윤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연씨 부인에게 해가 가지 않게 하리라고. 강윤은 주머니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되었어요. 증거를 모으고 기회를 노리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윤찬봉을 확실히 쓰러뜨릴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했어요.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었습니다. 아무도 강윤의 속마음을 눈치채지 못했죠. 여전히 말이 없고 고개를 숙이고 그림자처럼 움직였으니까요. 하지만 강윤의 눈과 귀는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윤찬봉이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문서를 주고받는지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강윤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윤은 뒷마당 느티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초승달이 걸려 있었어요. 강윤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이 빚을 갚겠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강윤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행랑채로 돌아갔어요.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겨울이 한창이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찬봉의 행적이 관찰사에게 보고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누군가 밀고장을 올렸다더라.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더라.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도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윤찬봉에게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윤찬봉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험악해졌습니다. 사랑채에 틀어박혀 누구도 들이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측근들을 불러들여 무언가를 의논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무슨 수를 써도 이미 늦은 듯했죠. 며칠 뒤 관아에서 관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윤찬봉을 조사하러 온 것이었어요. 집안 식구들이 모두 마당에 불려 나왔습니다. 머슴들도 여종들도 그리고 연씨 부인까지 모두의 얼굴에 긴장이 서려 있었죠. 관리가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윤찬봉, 그대가 무고한 백성을 모함하고 재산을 빼앗았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증거도 함께 올라왔으니 해명해 보시오. 윤찬봉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요. 나는 아무 죄도 없소. 누군가 나를 모함하는 것이요.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구석에 서 있던 강윤이 앞으로 나섰어요. 머슴 따위가 감히 나서다니 모두의 시선이 강윤에게 쏠렸습니다. 날이 소인이 아뢰겠습니다. 강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머슴이 처음으로 말을 한 것이었어요. 관리가 눈을 가늘게 뜨고 강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놈이 누구냐? 소인은 이 댁에서 일하는 머슴입니다. 하지만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나섰습니다. 윤찬봉이 버럭 소리쳤어요. 이놈이 감히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하지만 강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장부 몇 권과 문서 다발이었습니다. 관리가 눈을 크게 떴죠. 이것이 무엇이냐? 윤찬봉이 그간 저지른 악행의 증거입니다. 누구에게 돈을 주고 거짓 증인을 세웠는지 어떤 문서를 위조했는지 모두 적혀 있습니다. 강윤은 장부를 관리에게 건넸습니다. 관리가 장부를 펼쳐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관리도 함께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는 명백했죠. 날짜와 금액, 이름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찬봉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저것은 조작된 것이요. 저 머슴놈이 꾸며낸 것이란 말이요. 강윤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이 장부는 영감께서 직접 쓰신 것입니다. 필체를 대조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또한 박신의 논을 빼앗으려 했던 일도 그 전에 김신의 밭을 빼앗은 일도 모두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머슴들과 여종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다들 알고 있었지만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일들이었죠. 강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뢰겠습니다. 연씨 부인께서는 이 모든 일을 말리셨습니다. 연씨 부인이 움찔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연씨 부인에게로 향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영감께 여러 번 간언하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꾸미지 말라고,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고. 하지만 영감께서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부인께서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악행을 막으려 하신 분입니다. 연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윤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왜 이 머슴이 자신을 감싸는지 연씨 부인은 이제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부인의 일은 참작하겠다. 윤찬봉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놈이 대체 누구냐? 머슴 따위가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내 놈 정체가 뭐냐? 강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숙이고만 있던 고개를 똑바로 세웠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루한 머슴의 눈이 아니었죠. 깊고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소리만 차갑게 울렸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강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더 큰 비밀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죠. 연씨 부인은 강윤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순간 10여 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비 오던 밤 담장 밑에 웅크리고 있던 소년.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하던 그 눈빛. 틀림없었습니다. 연씨 부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차마 말로 꺼내지 못했지만 가슴속에서는 확신이 차올랐어요. 저 머슴이 그날 밤 그 아이였다는 것을.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소년이 살아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갚으러 차가운 겨울바람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연씨 부인의 가슴속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10여 년 전 빗속에서 건넨 밥 한 그릇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참봉의 물음에 강유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옷깃을 여미더니 등을 곧게 폈습니다. 그동안 숙이고만 있던 어깨가 펴지자 강윤의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비루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당당한 기품이 느껴졌죠. 강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의 본명은 강윤이 아닙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관리도, 윤참봉도, 연씨 부인도 강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소인의 본래 성은 이씨입니다. 10여 년 전 역적으로 몰려 멸문당한 충주 이씨 집안의 후손입니다. 순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충주 이씨라면 이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대로 벼슬을 해온 명문가였죠. 그런데 10여 년 전 갑자기 역적으로 몰려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가장은 차명을 당했고 집안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살아남은 자가 있는지조차 아무도 몰랐죠. 관리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 집안이 억울하게 몰렸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나리. 저희 집안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모함으로 역적이 되었습니다. 강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10여 년간 품어온 한이 서려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광군이 들이닥쳤을 때 어머니께서 저를 뒷담 너머로 밀어보내셨습니다. 도망치라고, 살아남으라고.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강유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어요. 저는 밤새 도망쳤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굶주리고 지쳐서 쓰러질 때 한 분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강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씨 부인의 온몸이 굳어졌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연씨 부인이십니다. 모두의 시선이 연씨 부인에게 쏠렸습니다. 연씨 부인은 입술을 떨며 강윤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확실했습니다. 그날 밤 담장 밑에 웅크리고 있던 소년,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하던 그 아이가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부인께서는 저에게 밥을 주시고 하룻밤 숨을 곳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날 밤 죽었을 것입니다. 연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강윤이 연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깊이 절을 올렸어요. 10여 년 동안 이 은혜를 갚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부인께서 이 집에서 고통받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부인을 구해드리겠다고. 연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강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정녕 그날 그 아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부인. 소인이 바로 그 아이입니다. 연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과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울음이었어요. 살아있었구나. 그 아이가 살아서 이렇게 자랐구나. 한편 윤참봉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죠. 증거는 이미 드러났고 자신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관리가 윤참봉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참봉, 이제 더 이상 변명할 것이 없겠지. 무고한 백성을 모함하고 재산을 빼앗은 죄, 거짓 증인을 세우고 문서를 위조한 죄, 모두 밝혀졌다. 윤참봉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털썩 주저앉았어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위세를 부리던 양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강윤이 일어서서 윤참봉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증오가 담긴 눈빛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이 일을 한 것이니까요.
저는 영감께 원한이 없습니다. 다만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윤찬봉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죠. 관리가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윤찬봉을 포박하라. 관하로 압송하여 죄를 물을 것이다. 포졸들이 윤찬봉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윤찬봉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한없이 초라했죠. 연씨 부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망도 통쾌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만 오랜 악몽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강윤이 연씨 부인 곁에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부인, 이제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씨 부인은 강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여 년 전 차갑게 떨던 그 손이 이제는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고맙다. 정녕 고맙다. 두 사람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마당 한구석에는 따스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품어온 은혜가 마침내 그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윤찬봉의 죄상은 낱낱이 드러났어요. 무고한 백성을 모함하여 재산을 빼앗은 죄, 거짓 증인을 세우고 문서를 위조한 죄, 관리에게 뇌물을 바친 죄, 모든 것이 장부와 증언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윤찬봉은 관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가 빼앗았던 논밭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고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배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윤찬봉 본인은 먼 고을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배를 떠나는 날 윤찬봉은 초라한 행색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비단 도포 대신 죄인의 옷을 입었고 높이 들던 고개는 땅을 향해 떨구어져 있었죠. 한때 고을에서 가장 위세를 부리던 양반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누구도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윤찬봉에게 당한 사람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더니 결국 악은 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윤찬봉이 사라지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겁게 짓누르던 공기가 거치고 햇살이 들어오는 듯 했어요. 여종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고 머슴들도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일했습니다. 연씨 부인은 안채 마루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껏 숨을 쉬는 기분이었어요. 오랜 세월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듯 했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밥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맞지 않아도 되었고 버선발로 마당에 내쫓기지 않아도 되었어요.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강윤이 연씨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짐을 꾸린 모습이었어요. 떠날 채비를 한 것이죠. 부인, 소인은 이제 떠나려 합니다. 연씨 부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려느냐? 여기 있어도 되는데. 강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소인이 이 집에 온 것은 부인께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그 일을 마쳤으니 떠나야 합니다. 연씨 부인의 눈에 안타까움이 서렸습니다. 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냥 보내기가 아쉽구나. 강윤은 연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깊이 절을 올렸어요. 이마가 땅에 닿을 만큼 정중한 절이었습니다. 부인, 10여 년 전 그날 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비에 젖고 굶주려 죽어가던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연씨 부인은 강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강윤의 어깨를 잡았어요. 나는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굶주린 아이에게 밥 한 끼 주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겠느냐. 강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부인께는 작은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목숨이었습니다. 그 밥 한 그릇이 저를 살렸고 그 하룻밤이 저에게 내일을 주었습니다. 연씨 부인도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갈 셈이냐? 저희 집안의 누명을 벗기러 한양으로 가려 합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연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거라. 내 갈 길을 가거라. 부디 원하는 일을 이루기를 바란다. 고맙습니다, 부인. 부인께서도 이제 편히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강유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연씨 부인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편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인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강윤이 멈추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어요. 연씨 부인과 눈이 마주쳤죠. 강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연씨 부인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옷자락을 흔들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작은 은혜 하나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10여 년을 기다려 은혜를 갚았죠. 세상에는 이런 인연도 있는 것입니다. 연씨 부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내려왔어요. 비로소 봄이 오는 듯 했습니다. 오랜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죠. 사람의 선한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잊힌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강유는 고갯길을 넘어 먼 곳으로 향했습니다. 품속에는 여전히 낡은 천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는 은혜를 갚았으니 버려도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유는 버리지 않았어요. 평생 간직할 것이었습니다. 등 뒤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타올랐어요. 강유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길이 그 앞에 펼쳐져 있었죠. 한 사람의 작은 선의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